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논란, 2차 가해 논란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경찰이 영상 유포자로 지목한 형수에 대해 황 선수는 결백을 믿는다면서 각종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20대 또래를 잔인하게 살해한 정유정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잠시 뒤 이수정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많이 추우셨죠? 영하권 강추위는 주말에도 이어지고요. 서해안에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올겨울 12월 날씨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거란 기상청 예보도 나왔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종일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절정에 달한 뒤에 일요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발동되고 노후 경유 차량 운행 제한 지역도 대전과 광주, 울산과 세종까지 확대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을 보유하는 건 정당 방위권의 당당한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궤도에 진입한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는 한반도 상공을 하루 2차례에서 4차례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핵심 인사들에게 총선 불출마와 험지 출마에 대한 답을 일주일 안에 달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반발 기류가 감지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막말 등 부적절한 언행을 공천심사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일시 휴전하기로 하면서 밤 11시쯤 인질 13명이 1차로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짧은 휴전이 끝나면 적어도 2달 동안 치열한 전투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과외 앱으로 만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유정이 잔혹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만큼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생명을 박탈할 사정이 분명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바람도 강하게 불고 날씨가 상당히 추웠는데요. 정말 다시 영하권의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낮 동안에도 체감 온도는 계속 영하권에 머물겠는데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울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낮 동안 기온은 좀 올라갔습니까? 네,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까지 올랐습니다. 경남 양산 13.1도, 울산 12도 등 남부지방은 10도를 웃돌지만 강원 양양 설악산 영하 9.7도, 대관령 영하 0.7도, 경기 포천 영하 0.6도 등 중부지방에서 여전히 영하권 날씨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기온은 다소 올랐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체감온도는 한낮에도 계속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초겨울 추위가 매서웠는데요. 따뜻했던 어제와 달리 서울만 해도 12.9도, 강원 철원 임남면은 14.9도나 기온이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북서쪽 상공에서 영하 40도에 달하는 강한 한기가 찾아와서인데 이 때문에 오늘 아침 강원도 설악산은 영하 13.7도로 전국에서 가장 추웠습니다. 그 밖에 대관령 영하 6.7도, 태백 영하 4.8도, 파주 영하 4.5도, 서울 영하 3도 등 중부지방 곳곳이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오후 중부와 강원에 내려졌던 한파특보는 해제됐지만 경북 지역은 더 확대돼 영남 내륙 곳곳엔 오전 11시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호남 서해안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산간 지역은 순간 풍속이 초속 25m 이상으로 무척 강하게 불겠고 내륙에서도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내일 주말인데 오늘보다 더 춥다고요? 네, 내일 아침 대관령 영하 12도, 경기 파주 영하 10도, 서울도 영하 6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특히 찬바람에 서울 등 내륙 지방의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걸로 보여 이른 시간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인 모레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화요일부터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는 등 기온 변화가 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겨울이 시작하는 12월 초반까지 주기적으로 한기가 내려와 등락폭이 큰 기온 변화가 잦겠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코로나 시국 때에 잠시 중단됐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다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경유 차량의 운행 제한은 대전과 울산, 광주광역시와 세종까지 확대 운영됩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이맘때쯤이면 추위만큼이나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수도권에는 벌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동시에 내려졌습니다. 인천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44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서울도 122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4배에서 5배가량 높았습니다. 올겨울에는 중국발 스모그 탓에 예년보다는 미세먼지 공습이 잦아질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코로나 때 잠시 중단됐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부활합니다. 다만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때만 발동됩니다. 행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와 법원, 감사원 등도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만 적용했지만 대전과 광주광역시, 울산, 세종까지 늘어납니다. 공공기관은 난방 온도를 18도까지만 올리고 지하 주차장 조명은 절반을 끄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대형 사업장에 대해선 불법 배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석탄 발전은 가동을 축소하고 출력을 80%로 제한합니다. 부산과 인천 등 4대 대형 항만 내에서 선박들은 시속 10에서 40km 이하로 운항해야 합니다. 내년 3월 말까지 초미세먼지와 생성물질 감축 목표는 지난해보다 2.3% 줄어든 10.8만 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4 마이크로그램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세먼지가 접근하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예보 지역을 늘립니다. 하루 반 전에 하는 36시간 전 예보를 수도권에서 충청, 호남권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중국뿐 아니라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특히 내년 2월쯤에는 미국 나사와 함께 한반도와 동아시아 대기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등 3박 4일 촘촘한 일정을 마치고 프랑스 파리로 이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까지 파리에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런던 마지막 일정은 초청해준 찰스 3세 국왕과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왕실 전용 차량인 벤틀리 리무진을 타고 버킹엄 궁에 도착해 부부 동반으로 사흘 연속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국과 새 협력의 장을 열게 돼 기쁘다, 양국 국민이 큰 도움을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출국장에 왕실 관리실장이 배웅을 나왔는데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 기간 경호해준 경찰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날아 프랑스 파리,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전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세계 박람회기구 BIE 총회에서 영어 연설로 정상 차원의 전폭적 지지를 약속한 데 이어 5달 만에 결전지를 또 찾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밤 부산의 운명을 좌우할 최종 투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 표를 호소할 각국 대표들을 파리에서 만나 마지막까지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막강한 오일머니의 사우디 리야드가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 속에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한 코리아 원팀이 부산의 대역전 드라마를 이끌 수 있을지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외교장관이 모레 부산에서 만나 2019년 이후 4년간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 재개 준비 방안과 지역, 국제 정세 등을 논의합니다. 외교부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주재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정치국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한일 중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연내 또는 내년 초 우리나라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일정이 얼마나 구체화할지 주목되고 북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 이후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중국 측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틀 만에 군사정찰위성 보유는 정당 방위권의 당당한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궤도에 진입한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는 한반도 상공을 하루 2차례에서 4차례 통과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틀 만에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을 격려 방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 보유는 자신들의 당당한 정당방위권 행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항공우주 정찰 능력 조성 목표를 향해 총매진하겠다고 밝히며 곧이어 정찰위성 여러 개를 추가 발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천리희한의 예지와 강철의 신념으로 우주 강국화에 광활한 대공을 펼쳐주시고 현장에는 딸 주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9월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구구절 열병식 참석 이후 약 2달여 만입니다. 주에는 평양의 최고위급 국빈용 고급 연회장 목랑관에서 열린 자축연회에도 자리했는데 주회를 포함한 참석자들 모두가 흰색 티셔츠를 맞춰 입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행위를 자축한 데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1일 밤 발사한 북한의 정찰위성 만리경 1호는 궤도에 정상 진입해 고도 507km 안팎에서 지구를 하루 15바퀴가량 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속도는 초당 7.6km, 94분 40초면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셈으로 하루 2차례에서 4차례 한반도 인근 상공을 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궤도에 투입이 됐다, 궤도 비행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속도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이제 기술로 보면은 금방 알 수는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정찰위성과 지상 기지국의 신호 송수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는 한미 당국은 다음 주 초쯤 정상 가동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자 일본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다만 한일 간의 협력 의지는 강조했는데 일본 언론들은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일본 정부는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어제 외무성 성명에 이어 일본 정부 대변인도 오늘 오전 공식 브리핑에서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今回の判決については、国際法及び日韓両国間の合意に明らかに反するものであり、極めて遺憾であり、断じて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ない旨、すでに韓国側に申し入れています。引き続き韓国側が適切な措置を講じることを強く求めていきます。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의 오카나 마사타카 사무차관은 어제 윤덕민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강력한 항의 뜻을 전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고요. 또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일본은 그동안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 면제 원칙을 내세워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 불응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월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도 우리 재판부가 일본에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일본 정부는 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피해 배상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다만 이번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과 관련해 일본 내에서는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번 판결이 강제동원 해법 이행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한국 사법 리스크가 부각됐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아사히, 마이니치 그리고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 등은 외무성 관계자 발언을 인용하며 이번 판결이 개선 중인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도 오늘 브리핑에서 위안부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엄중한 전략 환경 속에서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두 정상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적극적으로 움직여왔다며 한일 간 현안에 대해서는 긴밀히 의사소통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당 핵심 인사들의 총선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권고해온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일주일 안에 답을 달라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한 걸 두고서 여당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좋은 의견을 잘 참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는데요. 지도부 안에서는 반발의 기류도 감지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혁신위의 이른바 용태론을 둘러싼 신경전이 점점 더 거세지는 분위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어제 친윤 중진그룹 등 핵심 인사들의 희생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특히 다음 주 목요일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 당 핵심 인사들의 총선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공식 안건으로 의결해 당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혁신이 조기 해산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당내에서도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야 한다며 지도부의 용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사로운 거에 연연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당을 위한 큰 여러 가지 결단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하실 분으로 보고. 반면 혁신이발 초강수의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는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혁신위는 총선 승리를 위한 기구라며 벌써 중진 사퇴 등 전략을 내보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분위기도 필요하다며 혁신위의 압박은 당장 김기현 대표를 사퇴시키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거취 압박을 받는 김기현 대표도 일단 혁신위 의견을 잘 참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의결을 올린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실까요? 혁신위가 그동안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혁신위 활동 결과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안건 올라오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혹시 그 사이에 숙고하셔서 결단하실 가능성이 좀 있으실까요? 좋은 의견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김 대표가 울산 지역구에서 의정보고회를 여는 데 대해선 자신의 지역구이고 고향에 가는 게 왜 화제가 되냐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5일 공천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당무감사 결과 발표도 앞두고 있어서 인적 쇄신론을 둘러싼 내부 파열음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최광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한 옹호성 언급이 당내에서 나오자 지도부가 추가 조치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이른바 암컷 발언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몸가짐과 마음가짐, 행동과 말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최 전 의원에 대한 비상 징계도 내렸지만 중도층 등 민심이 심상치 않자 추가 조치에도 나섰는데요. 지도부는 내년 총선 후보자 검증과 공천 심사 등에도 막말 논란을 반영하는 등 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부정 사례들이 확인될 시에는 후보 자격 심사가 통과됐더라도 선거일 이전에는 후보 사퇴, 당선에는 의원직 사퇴 등을 포함한 당이 결정을 따를 거라는 내용을 다 참고하시면.
앞서 최 전 의원 발언이 뭐가 그리 잘못됐느냐며 오히려 지도부를 성토했던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남 부원장은 오늘 아침 SNS를 통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부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명계는 강성 팬덤에 기대려다가 생긴 문제라며 더 강력한 혁신을 당 주류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계파 갈등 우려도 제기됐는데요. 당 지도부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중을 높이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대해 경선에서 30% 감산하는 내용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비명계 내에선 공천심사 과정에서 이른바 찍어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 최대 4.5%의 금리를 주는 청년 청약 통장을 신설하고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분양가 80%까지 2%대 저금리로 장기 대출해주는 청년주택 드림대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청년 전용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 요건 상한은 연 3,600만 원에서 연 5천만 원까지 높이고 납입 금액 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2시부로 나흘간의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하며 전쟁이 시작된 지 48일 만인데요. 이번 인질과 수감자 맞교환 협상을 중재한 카타르에 따르면 하마스는 휴전 첫날인 오늘 이스라엘 여성과 아동 인질 13명을 석방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이스라엘 측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30여 명을 풀어줄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사망자 수가 14,85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 가운데 아동이 6,150명, 여성이 4천여 명이고 부상자는 약 3만 6천여 명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가자 지구 보건부는 전투가 격화해 시신을 제대로 수습할 수 없게 되면서 정확한 사망자 통계를 낼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인질 석방과 휴전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사회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일각에서는 휴전이 연장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나오지만 이스라엘군은 휴전 후 적어도 2달 동안 치열한 전투가 이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추수감사절 휴가를 떠나는 자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질 석방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핑거 크로스, 즉 검지와 중지를 겹쳐 보이며 행운을 빌었습니다. 외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석방 대상 인질의 구체적 정보를 주면서 합의 수용을 권고했는데 1차 50명에 이어 20여 명의 추가 석방 가능성도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휴전 연장 논의도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이스라엘군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인질 석방을 앞두고 하마스가 공포와 허위 정보를 이용한 심리적 테러를 자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인질 석방과 휴전 합의는 시작일 뿐이라며 휴전 중에도 가자지구에서 철수하지 않고 가자지구 안에서의 휴전선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자 북부에서 남부로의 이동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אנחנו לפי ההסכם שעתיד להתממש מחר בבוקר לא צפויה להיות תנועה מהצפון לדרום.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도 짧은 휴전이 끝나면 적어도 2달 동안 치열한 전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이스라엘 해군 특공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쟁 승리와 인질 추가 석방을 위해 전투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을 앞두고 치열한 여론전도 계속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북쪽 자발리아 지역 난민촌 수색 과정에서 땅굴 입구 6개를 발견했다면서 그중 하나는 이슬람 사원 안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자발리아 난민촌의 난민구호기구 사나 학교를 공격해 약 30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אנחנו נגיע אליה. אנחנו נגיע אל יחיא סינואר ואנחנו נחסל אותו. אני אומר כאן לתושבי עזה, אם תגיעו לפנינו, זה יקצר את המלחמה.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잔인한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고 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지만 사형을 선고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판결 내용 알아봅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입니다. 네, 일단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무기징역형으로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살인과 사체 훼손 및 유기 그리고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 추적 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했고 치밀한 준비 끝에 저지른 잔혹한 범행이라며 엄중하게 처벌할 사정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부모 대신에 할아버지와 함께 지낸 정유정의 성장 과정과 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는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분석됩니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범행 당시의 충동 장애와 우울증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판결에 고려해 달라고 했는데요. 재판부는 진단이 범행 이후에 이루어졌고 통제 능력이나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유족들을 생각해 시신을 유기해 실종 사건으로 꾸미려 했다고 진술한 점을 언급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선고 공판이 진행된 40여 분 내내 정유정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중학생 과외교사를 구한다며 과외부로 접촉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낙동강변 공원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옷으로 갈아입어 절도 혐의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최상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논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2차 가해 논란에 이어서 영상 유출 피해자 측이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힌 대화 내용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네, 영상 유포자가 형수로 드러나면서 여러 부분에서 충격과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유정 1심 선고는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네. 황의조 선수 지금 지난 주말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된 거예요. 어떤 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황의조 선수가 신고해서 지금 불거진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6월 자신의 사생활 영상이 지금 SNS에 유포되고 있다. 그러니까 경찰에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갔고요. 그런데 고소장을 낸 이제 그 사안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이상한 사건이다. 더군다나 이 이제 영상에는 황의조 선수와 황의조 선수의 이제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 이제 어떻게 촬영을 하게 됐느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면서 현재는 황의조 선수 자신도 이제 피해자 신분으로 변경이 된 상태고요. 예. 지금 그리고는 영상을 게시판에 올린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문제인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본인의 형수인 것으로 네. 지금 파악이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지금 상황이냐 하는 모든 사람을 의문에 빠뜨리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보도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게 형수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들을 많이 품고 있는데 일단 황의조 선수는 불륜이나 금전 갈등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네요. 네, 그러니까 글을 이제 게시판에 올린 글 내용을 좀 보십시오. 예. 이 내용이 예. 황의조가 만났던 여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만났던 여자가 형수란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의심들이 지난 며칠 사이에 마구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등장한 게 불륜설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지금 전혀 근거 없다라는 게 황의조 선수나 그 형수님과 이제 그 형님 입장인 걸로 보이고요. 예. 그런 와중에 이제 그러면 금전 다툼 아니냐. 이게 뭐 아무래도 황의조 선수가 1년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선수이다 보니까 예. 그러면 이 돈 때문에 돈을 제대로 나누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의조 측 입장문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금전 다툼, 형수와의 불륜 등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의 사생활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처벌을 불언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형수를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처벌 불허한 의지를 밝힌 거예요. 처음에는 유포한 사람이 누구냐 처벌 의지가 있다 하여 신고를 해놓고 예. 결국은 그 유포한 사람이 나오니까 그 사람이 막상 형수니까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럼 애당초에 신고는 왜 했냐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제 남는 혐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영상에 그 상대 여성은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상대 여성을 황의조 선수는 동의를 해서 촬영한 내용이 유포돼요. 그 영상 안에 나온 여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촬영을 하긴 했다라는 건 지금 인정을 한 상태인데 예. 그러면 이제 이 이제 영상에 찍힌 여성의 입장이 또 등장을 할 거잖아요. 예. 현재 논쟁이 되는 것은 그 여성 피해 여성의 이제 법률 대리인의 문제 제기입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게 이제 또 다른 쟁점인 거잖아요. 네, 불법 그렇습니다. 촬영을 했느냐 아니면 인지를 했느냐인데 앞으로 쟁점은 그럼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 여성이 틀림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피해 여성과의 영상이 결국은 동의하에 찍혔느냐가 법적으로 따져 물어질 내용이고요. 그게 예. 이제 황의조 선수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입니다. 네.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는 사전에 미리 동의를 해서 촬영을 해야 그게 동의지. 예. 뭐 사실 휴대폰을 켜놓는 상태로다가 어딘가에 둔 것이 사실은 피해자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건 동의는 사실 아니잖아요. 예. 뭐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 그게 바로 몰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몰카는 사실 불법 촬영죄로 엄벌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피해자 측 변호인의 목소리를 잠깐 듣고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두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어디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구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보여달라고 하고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었고 내가 다 어찌됐든 싫다고 했었고 근데 왜 그게 아직도 있냐는 거지 내 말은 이라고 피해자가 얘기하고 있고요. 네. 지금 피해자 측의 입장을 들었으니까요. 지금 네. 황의조 선수 측의 입장은 뭡니까? 황의조 선수는 이제 촬영죄가 남은 거잖아요. 유포를 한 불법 사람은 촬영. 지금 이제 구속이 됐고 그러면 촬영을 한 과정이 그게 동의하에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이것만 남아 있는데 동의를 했다는 거죠.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라는 게 황의조 측 이제 입장인데 그래서 뭐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느냐? 황의조 씨에게는 또 법률 대리인이 있어가지고 입장문이라는 거를 이걸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근데 그 법률 대리인의 입장문 안에 보면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결혼을 한 사람이고 방송인이다 이런 내용을
올려가지고 이거를 이제 본인의 입장이라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공개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피해자 측에서는 그게 결국에는 2차 가해 행위 아니냐. 그럼 신원이 특정이 되면 사실은 이 촬영물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거기에 있는 여성이 신원이 까발려지는 거니까 그거를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저렇게 마치 협박하듯이 저렇게 공개를 한 거는 무슨 고의가 있지 아니하고는 저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교수님, 불법 촬영 여부와 상관없이 이렇게 그 신원을 노출한 2차 가해 행위도 처벌을 받습니까? 네,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뭐 다양한 죄명이 적용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을 해가지고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2차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규명돼 있기 때문에 지금 틀림없이 그와 같은 행위에 해당하는 지금 법률 대리인을 통한 입장문 안에 그 내용이 있다는 거죠. 교수님, 그리고요, 황의조 씨 측에서 휴대전화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을 했고 교제 중간에 여성과 카페에서 만나서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영상이 유출됐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이 그 영상이 유출된 이유도 지금 상당 부분 이제 그 과정을 지금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황의조 측은 전화기를 분실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는 그 분실한 게 아니라 형수 손으로 들어가서 게시가 됐다라는 건 경찰의 수사 결과 밝혀진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게시가 되기 전에 이 영상을 그 주변에 있는 누군가와 SNS를 통해서 혹시 지인들과 공유한 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금 황의조 선수가 수사를 받은 건 아닙니다. 황의조 선수를 왜 수사를 못했느냐? 이 사람이 한국에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그냥 이제 본인의 그 근무지인 영국으로 떠났기 때문에 들어와야 뭘 수사를 하는데 지금 그 대목도 지인들과 공유를 사전에 미리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황의조 선수 측 입장은 뭐냐면 누군가 제3자를 통해 가지고 그 형수의 아이디도 도용을 당해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영상이 제3자에 의해서 게시가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3자에 의해서 게시됐을 가능성도 그것도 지금 전혀 없지 아니하다 이런 얘기라서 그러면 수사에 응해야 되는데 뭐 전화기고 뭐고 다 이제 제출을 하고서는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 안 들어오고 본인은 그냥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지금 수사가 뭐 난맥상인 거죠.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앞서 좀 보여드린 게 있는데요. 이제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소유하고 있던 걸 도난당한 내 부주의니까 하고요. 그 다음에 주고받은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좀 보여주실래요? 내가 싫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라고 이 피해자가 얘기를 했고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했더니 나도 지금 그걸 최대한 막으려고라는 그를 주고받았나 봐요. 저런 내용을. 저럴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어떤 점을 주목할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대화를 나누고 전화를 끊자마자 아까 그 문자 내용을 올린 겁니다. 촬영된 건 불법으로 촬영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올리고 그러나 내 부지를 이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화 내용에서는 지금 촬영이 동의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처럼 얘기하고서는 끊자마자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거는 불법 촬영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로 남긴 거죠. 황의조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종의 이제 은폐하기 위한 불법 촬영인 거를 뻔히 알면서 동의가 없었던 걸 뻔히 알면서 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를 남긴 거 아니냐 하고서는 지금 피해자 측에서 저렇게 또 이야기하는 문제 것이고요.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불법으로 촬영하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명확한 여성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그게 합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라는 건 명시적 동의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성이 자고 있는데 나체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어디다가 이제 같이 공유를 하거나 이러면 촬영도 역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여성이 사실 의식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동의한 거 아니잖아요. 자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은 다 처벌하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카메라를 켜서 어디에 뒀다고 해서 그 카메라의 영상이 저장됐다고 해서 그게 그러면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고 찍은 거냐? 아니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피의자 측에서 또 주장하고 있는 게 불법 촬영물을 지인들과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다. 추가 피해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나 봐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러면 지금 영상을 유포를 한 형수라는 분, 그 형수라는 분이 결국은 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있는 영상을
내가 전 여자친구다 하고서는 지금 개시를 했어야지 지금 이게 악의가 맞잖아요. 그런데 황의조 측과 형수 뭐 그리고는 형님 측 모두가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상 유포는 구속된 형수가 아닌 전문적인 조직의 소행으로 의심된다. 이런 그러니까 입장을 이게 밝혔어요. 영상이 사전에 미리 제3자에 의해서 빠져나가가지고 그게 형수의 아이디를 이제 확인을 한 누군가에 의해서 형수인 척하고 지금 아이디를 도용한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야, 이게 대질 조사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나 봐요. 워낙 뭐 피해자 측과 항소 측 입장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이제 대질을 할 때 결국은 아까 그 영상의 주인공인 여성과 뭐 황의조 측이 대질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것 그럴 수 같은 있겠네요. 게 또 신원이 공개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완전 다 신원이 까발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네티즌들이 지금 이 여성이 누군지를 막 열심히 찾고 있는 이런 와중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가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앞서 리포트로 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수정 교수께서 직접 선정하신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이수정의 사건 파일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앞서 저희 취재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이 이제 사형을 구형했는데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졌잖아요. 네, 무기징역 선고가 그런데 사형을 선고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게 재판부가 설명을 했네요.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형을 선고를 하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형을 선고할 만한 범죄 동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악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이제 정유정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뭐 그 성장의 열악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핍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마 재판부에서는 사형을 할 만한 그 정도로 심각한 죄질이 나쁜 피고인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지금 무기징역이 내려졌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심신미약이 인정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아니군요. 검찰은 이게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형을 내려달라 이렇게 구형을 했던 건데 이걸 맞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거네요. 네, 그것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그 보통 가석방을 20년 이상의 형이 해당되는 이제 그런 양형에서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기징역이라도 30년 이상이 나오기는 뭐 수용 생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틀림없이 가석방 심사를 받는 그런 대상 범죄가 될 개연성이 높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뭐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심 선고니까 이제 뭐 2심도 있고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데요. 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있어야 한다라는 여론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제도를 지금 법무부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준비하는 알고 거군요.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뭐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집행을 하지 않는 무효한 이제 제도라는 것을 이제 지적하면서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뭐 어떻게 보면 종신형을 이제 논의를 하는 와중에 있고요. 그럼에 있어서 지금 정유정 사건이나 또 일련의 사건들 정유정 말고도 지금 조선 사건도 있었고 몇몇 그 무차별 살인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들의 이제 판결들이 뭐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아마 틀림없이 종신형과 연관된 논의가 다시 불이 붙을 걸로 보입니다. 정유정은 그 선고가 내려지는 40분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고 하고요. 외국어 공부하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이게 어떤 그 심리적
배경이 있었을까요? 정말 이 그 여전히 부적절한 어떤 세계관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상대는 정말 처참하게 살해해서 시신을 유기까지 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미래를 기약하면서 언젠가는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처벌을 형량을 달라 새 삶의 기회를 받은 거죠. 지금 무기징역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진 셈인데 그런데 이제 반성을 하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보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뭐 용서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 내가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 그러니까 정말 전형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어떤 뭐 배려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네. 반성문도 21번 정도 맞습니다.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만 강권하는 그런 반성문을 쓴 것 같아요. 반성문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어릴 때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있었는지 아버지와 뭐 어머니는 없는 상태로 힘들게 살았는지 이런 이제 자기 입장만을 계속 어필을 하는 이런 이제 내용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피해자의 이제 유가족이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신 거죠. 네. 유족 탄원서를 보면 아픔이 커져간다 이런 끔찍한 일이 없도록 엄벌해 달라고 했고요. 검찰은 잔혹하게 살해했고 교화 가능성이 없어서 완전히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라면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일단 법원의 1심 판단은 무기징역 선고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은 다시 초겨울 풍경입니다. 낮에도 찬바람의 기세가 대단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9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2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며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신다면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올가을 최고 추위가 찾아옵니다. 영남 지방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영하 6도, 대관령 영하 12도, 대구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 찬바람의 실제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도 서울 4도, 광주 8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밑돌며 춥겠습니다. 휴일에도 눈비 소식은 없지만 아침까지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서부와 호남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며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화요일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뚜렷한 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에는 모레까지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산불과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지금 날씨 좀 전해드렸는데요. 영하권의 강추위는 주말에도 이어지겠다고 하죠. 서해안에 지금 눈 소식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겨울 12월 날씨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거란 기상청 예보도 나왔는데요. 잠시 뒤에는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